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기를 호랑이가 지킨다면 은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보통 아기는 아니겠다 싶으시겠지요. 과연 호랑이의 수호를 받고 자란 이 아기는 훗날 어떤 인물로 자라게 될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을 기원하는 한 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무등산 한쪽에 쌀밥과 정화수를 제물로 준비하고 아기를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늘 호랑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부부의 치성은 100일간 계속되었고 100일 동안 내내 호랑이는 마치 부부를 지키기라도 하는 듯 그 자리에 있었다. 부부는 신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100일째 치성을 드리고 잠든 그날 밤 호랑이 꿈을 꾸었다. 아무래도 태몽인 것 같았다. 지난밤 꿈에 호랑이가 나왔어요. 큰 호랑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꿈이요. 아무래도 태몽인 것 같아요. 무등산의 정기와 호랑이 기운을 받은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보. 태몽을 꾼 날부터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출산하는 날, 신기하게도 대문 앞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지키고 있었다. 호랑이의 보호 아래 마침내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차구려. 장차 훌륭한 장군으로 자라지 않을까요? 하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말고.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덕령이라고 합시다. 덕령은 부모님의 바람대로 매우 씩씩했고 총명했다. 체구는 작았지만 행동이 민첩하고 용맹했다. 덕령을 본 이웃들은 모두 입을 모아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덕령은 글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특히 무예에 뛰어났다. 말타기와 칼쓰기를 좋아했고 무등산에 올라가 무술을 익히기도 했는데 특히 씨름을 즐겼다. 여러 씨름판에서 연달아 이기니 덕령은 자신의 용맹함과 힘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는 덕령의 가족이 어머니의 요양을 위해 외갓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다. 덕령이 형인 덕홍, 동생인 덕보와 함께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가 지나오는 길에 웬 술고래 6명이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소? 자꾸 시비를 걸고 툭툭 치는데 우리 덕령 형님이 누구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아주 그 녀석들을 혼쭐을 내어주어 싹 다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했다는 거 아니오. 그 이야기를 들은 덕령의 누이는 오히려 동생들을 타일렀다. 덕령아, 힘이란 꼭 쓸 때에만 써야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누이는 동생이 힘을 과시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소한 일에 수시로 휘말리지 않을까 했다. 능력이 출중한 남동생이 자만하여 주변 이들의 질투와 시기로 화를 당해 뜻을 펴보지 못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하루는 창평장터에 씨름판이 서게 되었고 그곳에 덕령도 출전하게 되었다. 그는 이웃 고을의 장사들을 모두 제친 상태라 기세 등등에 있었다. 덕령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누구 도전할 사람 없소? 이때 인파들 사이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나섰다. 여기 있소. 나랑 한판 붙읍시다. 새 도전자는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고 천을 둘러 얼굴을 반쯤 가린 남정네였다. 덕령은 도전자와 씨름을 하기 위해 몸을 붙였다. 덕령은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대로 잡으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몸을 붙이자마자 도전자가 엄청난 힘으로 덕령을 순식간에 내던져버린 것이다. 덕령은 물론이고 구경꾼들도 깜짝 놀라 엄청난 함성을 내질렀다.
도전자는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처음으로 씨름에서 진 덕령은 부하가 치밀어 집에 돌아온 뒤에도 바득바득 이를 갈았다. 그때 방으로 누이가 조용히 들어와 덕령 앞에 앉아 말했다. 실은 오늘 너와 씨름을 겨룬 것은 나다. 누이가 천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니 과연 오늘 덕령 자신을 번쩍 들어 넘어뜨린 그 사내였다. 누이가 동생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 참가한 것이다. 덕령의 누이는 도량이 큰 데다 힘과 지혜도 뛰어난 여장부였던 것이다. 누이는 이 일로 동생이 자만하지 않고 씨름보다는 학문에 전념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덕령은 누이가 자신보다 힘도 세고 지혜롭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했다. 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심지어 자신의 누이에게 졌다는 사실이 화가 난 것이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능력이 우월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거늘 내 동생은 아직 어려서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곧이어 누이가 덕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덕령아, 네가 진 것을 그리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와 내기 한판 하자. 나는 여기서 정오까지 무명배로 너의 도포 한 벌을 짓겠다. 너는 말도 잘 타지? 네가 말을 타고 무등산에 가거라. 가서 환벽당 아래 언덕에 돌성을 쌓고 돌아오는 것이다. 네가 먼저 돌아올지 내가 먼저 도포를 완성할지 겨루어 보자. 덕령은 누이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미 보았기에 이기기 어려운 내기일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누이와 자신 중 누가 더 뛰어난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디 겨뤄봅시다. 내기가 시작되자마자 덕령은 마구간에서 말을 끌고 나왔고 덕령이 출발하는 것을 본 누이도 도포를 짓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덕령은 바람과 같은 속도로 말을 달려 무등산으로 향했다. 30리도 넘게 떨어진 무등산 중턱에 도착한 덕령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돌을 날라 성을 쌓았다. 한편 누이 역시 빠른 속도로 옷을 짓고 있었다.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바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덕령이 환벽당 아래에 돌성을 쌓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말을 달리고 달려 집과의 거리가 10리쯤 남았을 때 이미 누이는 도포를 모두 완성한 상태였다. 누이는 조용히 동생을 기다렸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곧이어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누이는 도포의 동정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것을 힘껏 잡아당겨 뜯었다. 마침 숨을 헐떡이며 덕령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누이는 오른손에 바늘을 들고 왼손에는 달담한 동정을 들고 있었다. 누이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이겼구나. 막 이걸 달던 참인데. 덕령은 내기에서 이겨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이겼지요? 천하의 여장부 누나도 별 수 없네. 하하하. 누이는 기뻐하는 동생을 보며 흡족해했다. 덕령이 더는 주눅들지 않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 것이다. 동생아, 연마하고 연마하여 가문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거라. 가족과 누이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란 덕령은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인 덕홍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장인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과 연합하여 전주에 이르렀는데 형인 덕홍이 덕령에게 당시 병중이던 늙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라며 귀향을 권유했다. 귀향하여 고향집을 지키던 덕령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금산 전투에 참여했던 형 덕홍이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중에 또다시
의병 참여를 권유받게 된다. 전라도 관찰사인 이정암이 덕령을 천거한 것인데 덕령이 어려서부터 용기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이 탐복했던 인물로 지금 장수를 발탁함에 있어 이만한 인재가 없다고 했다. 덕령은 2년간의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의병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 26살이었다. 이로써 조선 의병사상 최연소 의병장인 김덕령 장군이 탄생한 것이다. 김덕령의 의병들은 권율 장군의 휘하에서 순창, 남원, 운봉, 함양을 거쳐 진해, 고성 지방을 방어하면서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경남 진주의 동쪽 월화산에 목책산성을 쌓아 병사들을 훈련시켜 정예병으로 만든 그는 왜적 200여 명이 고성에 침입해 민간인들을 잡아가자 복병을 배치해 모두 송환하였다. 또한 1594년 9월에 장문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수륙연합작전을 펼쳐 대군을 물리쳤으며 의령에서는 의병장 곽재우와 함께 한밤중에 쳐들어오는 왜군들을 역습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듯 그는 용맹하게 왜군과 맞서 싸우며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안타깝게도 김덕령 장군은 29살 젊은 나이에 위정자들의 음모로 누명을 쓰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를 모함하는 세력들에 의해 옥사하고 만 것이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는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고 하고 동생 김덕보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월이 흘러 1661년 현종 2년 때에 김덕령의 억울함이 신원되어 관직이 복구되었고 1788년 정조 12년 때에는 장군의 충효를 기리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충장에 시호를 내렸다. 1975년 2월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에는 그의 충절을 그리기 위한 사당인 충장사가 건립되었다. 김덕령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90개도 넘는 전설과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바친 그의 정의로움과 큰 뜻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어이, 심씨, 잘 지냈는가? 어휴, 조씨 아닌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가볍게 걸치면서 사는 이야기 좀 하는 건 어떤가? 미안하지만 나 오늘 바쁘네. 내 아내가 요전번 일로 아직도 좀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야. 마침 오늘이 우리 혼인 8주년 기념일이라 서둘러 이벤트 준비하고 가는 길이네. 이벤트? 무슨 이벤트? 자네 달빛 이야기 극장이라고 아는가? 달빛 이야기 극장? 알지. 매주 재미있는 상영작이 걸리는 그 극장 아닌가? 내 입담에 필적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매주 걸리지 않나? 맞네. 그 달빛 이야기 극장에 환한 달빛이라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야기가 끝날 때에 내가 신청한 글을 읽어준다 하더군. 요거다 싶어서 신청해 두었지. 특별한 날이니만큼 내 큰맘 먹고 돈 좀 썼네. 그래서 얼른 아내를 데리고 극장으로 가려는 길이네. 그거 참 좋은 이벤트구만. 자네가 어떤 내용을 신청했을지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자네도 별일 없으면 달빛 이야기 극장으로 가보게나. 그래야겠네. 가는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야겠구만. 여보, 나 심생원이요.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목탁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겠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